이 영상은 한국전력거래소 KPX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8세기의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의 전기혁명, 테슬라의 교류 발전 방식의 채택 이후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에 이상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바다와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18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육지 해양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온 변화 효과가 얼만큼 유효하게 일어나는지를 촬영한 세계 기온 변화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와 환경이 매우 많은 변수로 이루어진 복잡 게임 만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은 정말로 참으로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변화, 화산의 폭발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그리고 공전 궤도의 변화, 그러니까 밀란코비치 주기 이론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요인들 중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손써볼 수 있는 건 바로 대기 구성 물질의 변화를 막는 것, 즉 과도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18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제프 뿌리에가 연구한 고체 내에서의 열전도에 관한 연구로부터 처음 착안되었습니다. 뿌리에는 고체 내부에서 열이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전도 방정식, 즉 뿌리에 방정식이라는 것을 고안했는데, 수학적으로도 타고났던 그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공대생이라면 한 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테크닉인 뿌리의 변환이라는 방법이죠. 이 뿌리의 변환은 특정한 주기를 가지는 그 어떤 복잡한 함수라도 간단한 패턴으로 기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소리나 빛 등 파동의 연구에 넓게 이용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놀랍고도 소중한 인류 지성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서 우리는 온실가스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주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덕분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잘 축적하고 또 잘 순환시키면서 안락하고 따뜻하게 지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계절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이 온실가스는 아주 척박하고도 황량한 우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이 혁명 이후 인류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의 기반 재료는 탄소. 이 탄소는 특정한 온도 이상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대기 중의 산소와 만나 강렬한 빛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소라고 하죠. 연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속에 섞여있는 질소, 불순물에 의해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등의 물질들이 인류 활동에 의해 대량 발생되면서 아주 서서히 지구 대기의 조성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존의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온실효과의 영향이 필요 이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구 전체 환경의 온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켰고, 이것은 결국 생물들의 터전인 생태계의 교란, 즉 생존권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바닷물의 증발 속도가 전 지구적 규모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물의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죠. 해수 온도의 증가에 따른 해수의 팽창으로 고도가 낮은 도시들, 예를 들면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의 침수 위기 또한 앞서 이야기 드린 사례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각국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연료를 경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는 측면에서 교토이정서, 파리협정 등 다양한 기후협약들을 체결하며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또 국제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게 오늘날의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분위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의 전력 공급 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기후변화의 방법론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발전, 즉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은 터빈이라고 불리는 동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화석연료이죠. 이 방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동력을 전기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동력은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로부터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떻게든 저 동력을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면 물을 끓이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앞길을 밝혀주는 자전거 등과 같은 경우가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전기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등장한 발전 방식들을 나열하자면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만드는 수력발전, 바람을 이용해 동력을 만드는 풍력발전, 태양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여 동력을 얻는 태양열 발전, 지각 내부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어내는 지열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조류 발전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러한 에너지의 원천 소스는 태양이나 달과 같은 천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이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방식도 존재하는데, 이를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광전 효과의 발견과 반도체 기술의 발전 등으로 만들어낸 기존의 발전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을 활용한 발전 방식이죠. 또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료의 개량을 통해 또는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안을 수많은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또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기존의 소스에서 오염물질은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에너지, 즉 신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통칭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전기에너지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강력한 툴을 얼마나 온실가스로부터 자유로운 소스로부터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내에 배치하여 기존 화력발전으로부터 생성되는 전력을 일정 부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 배출을 절감하려는 계획이 바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율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기존의 탄소 배출을 가시적으로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것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2030년까지 약 20%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다룬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주축으로 늘려가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건설되려면 자발적으로 건설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전기를 만드는 발전회사에게 일정량의 의무를 주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건설되거나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될 테니까요. 예. 그래서 발전회사에게 일정량의 의무를 줘서 네가 예를 들어서 전기를 100만큼 생산하게 되면 10개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라 라고 의무를 주는 것이 네. 그 RPS 제도입니다. 아, 의무를 주는 거군요. 예. 향후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패러다임이 네. 점차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가기 때문에 그게 발맞춰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백 제도는 RPS 제도하고 약간 상대되는 개념인데요. 아, 네. 기존의 RPS 제도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주는 제도라면, 네. 아리백 제도는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예. 어떤 사람이 유기농 쌀로 자기가 밥을 해 먹고 싶더라도 쌀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다거나, 네. 유기농 쌀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소비자는 유기농 쌀을 먹기가 힘들겠죠. 못 먹겠죠? 예.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쌀은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을 구분할 수 있지만, 네. 전기는 어떤 발전기에서 생산되든 간에 똑같은 이제 전기입니다. 아,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거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 어느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부터 사용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제도가 바로 아리백 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우리는 아리백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A 기업의 모든 공장이나 시스템들에서 사용되는 100%의 전력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가정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 차원에서의 아리백 선언은 탄소 절감과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두 발전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점은 바로 전기가 매일 또는 매 시간당 얼마나 생산될 것인지, 다시 말해 발전량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발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둘 다 당일의 날씨, 환경에 따른 요인을 크게 받기 때문인데, 태양광의 경우 복사에너지, 즉 태양빛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흐린 날씨, 그리고 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대기 상태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날씨만이 요인일까요?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의 일출과 일몰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는 걸까요? 아니, 그때그때 발생한 전기를 바로바로 써주면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력을 소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러한 사항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각 지역에 얼마만큼의 전력을 부과할 것인지 기획하고 연구, 그리고 적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골칫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KPX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요? 네네.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설명의 편의를 위해 2016년 10월 22일 하루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된 전력 부하량 그래프를 통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데이터는 공급되는 모든 발전 방식을 통해 나타난 전력 부하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주황색 데이터는 풍력,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전력 부하량 데이터이죠. 왜 이렇게 푹 꺼지는 형태로 그려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광 발전이 공급하는 전력이 시간의 구애를 받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수 태양광 발전만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량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 파란색 데이터에 차감하게 되면 태양빛이 들이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다른 발전 방식들의 전력 부하량이 위 오렌지색의 데이터와 같은 커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 그림으로 돌아와서 미국 캘리포니아 ISO에서 제공한 3월 30일 하루의 시간대별 전력의 부하량을 연도별로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올해인 2020년으로 다가올수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전력 부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모습이 마치 오리와 닮았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을 덕 커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또 효과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뭐냐면요. 네. 태양광이 점점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비중이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태양광의 비중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 지금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태양광을 제외한 다른 발전 설비에 발전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뺀 나머지 전력 소비량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원래 있던 설비들이, 그러니까 공장으로 말하면 이제 공장 설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되면서 기존 설비들의 그 출력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현재 기준 국내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확대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덕커브 현상이 심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나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 비율은 늘어날 예정이고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라는 것은 자명하겠죠? 그렇다면 이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 신재생 출력 관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출력 관제 시스템이요? 네네.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을 할지를 이제 저희가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요. 아, 그냥 출력이 될 걸 예측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런 게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7일간의 자료를 보고요. 네, 7일간의 자료요? 네네.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출력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네. 뭐 100이 나왔다고 하면요. 그 자연 여건에 따라서 또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 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네, 예측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기록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력량을 예측해 산출한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에 가깝게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에너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ESS를 갖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데다 이제 붙여놓습니다. ESS를요? 네네. 그렇게 그게 되면은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출력이 많을 때는 네. 남을 때는 ESS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아, 네. 모자랄 때 다시 꺼내 쓰고. 그런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는 그냥 그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저희가 혹시 쿠키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수 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수 발전이요? 네, 양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낮에 남는 시간대에 전기를 갖고 네. 댐이나 뭐 그런 데서 위에다가 상부 저수지에다 물을 끌어 놓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남는 전기를 거기다 사용한 다음에 네. 나중에 그 이제 전기가 모자랄 때는 그 물을 다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아, 그쵸. 네, 그때 그 이제 전기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아, 그것도 일종의 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이 ESS라는 게 이제 배터리라는 거에서 국한하지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이제 양수 발전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출력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2차 전지를 이제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백업 플랜을 전부 다 ESS라고 네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줄여 ESS라고 부르는 방식을 이용해 실제 사용된 양보다도 더 많은 전력량이 생산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버리는 것이 아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담아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업 플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조금이나마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다가올 지구의 미래와 환경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이나 국가기관 차원이 아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도울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깨끗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전기를 좀 적게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를 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기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게 될 때 저희가 그런 제품을 좀 비싸더라도 사주는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아리백 제도가 소비자들도 직접 저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구매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된다 그러면 소비차가 많아지면 생산량도 많아지니까 그러면 충분히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자 하려는 노력. 이것은 분명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억지로 줄이고자 하는 무의미한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비용의 문제를 초월하여 세계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보고 또 함께 동참해 해결해 가야 할 과제임을 지난 몇십 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고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초입에서 소개드렸듯 이 영상은 한국전력거래소와의 협업 및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전력개통, 그리고 전력 수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의 준정부기관이죠. 전력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전력 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관련 지식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KPX,
한국전력거래소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